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능검 인기 가이드 수험생 여러분의 특급 도우미 홍인기입니다. 자, 이제 두 강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 자, 격려의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다 끝까지 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강좌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 교재를 봐도 얼마 남지 않았죠. 자,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우리. 자, 이제 13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은 현대사회의 발전 부분입니다. 자, 우리 현대사에서 기출문제에서 보통 50문제 중에 5문제, 정확하게 10분의 1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배우는 이 현대사회의 발전 부분은 현대의 경제사 부분하고 통일정책 부분, 이 부분만 빼고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 또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의 사건들, 특히 4.19 혁명과 박정희 정부의 성립 때까지 또 한 문제 정도, 박정희 정부 이후에 1980년대 전두환 정부와 6월 민주항쟁까지 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13강에서 현대사의 5문제 중에서 4문제를 배우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강의 현대사회의 발전 부분 요약 정리 부분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복 후 8.15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만큼 복잡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순서를 어떻게 다 합니까? 자, 이 흐름을 통해서 대체로 어떤 일들, 그 이후에 어떤 일들 하면서 흐름을 타고 쭉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겠다고 하면은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8.15 광복 직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좌익 계열의 여운형과 우익 계열의 안재홍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제일 먼저 조직됐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북 38도를 중심으로 남북에 진주하면서 미소 군정이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가지 결정사항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최장 5개년간 신탁통치 실시가 결정이 된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좌우 대립이 나타나죠. 국내에서요. 자, 우익 세력은 전국적인 신탁통치 반대운동, 반탁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좌익 쪽에서는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결국은 신탁통치도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익과 좌익의 입장이 철저하게 대립하면서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이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서 열리게 되죠. 자,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사이에 국내에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에 자, 단독 정부 수립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좌우익이 연합해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좌우 합작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고 좌우합작 실언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좌우익 양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국은 합의에 실패를 하게 되고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입니다. 유엔으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일단 시행해라라고 결정이 납니다. 바로 이러한 남한 지역에서의 단독 선거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제주도 4.3 사건이고 두 번째가 남북협상입니다. 자,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이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으로 귀결이 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분단을 촉진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분단을 반대하는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제주도 4.3 사건. 자,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시위 운동, 무장 투쟁이 되겠습니다. 이 무장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제주도 4.3 사건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또 다른 움직임, 바로 우익 계열 쪽에서 남북 협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김구와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북한의 협상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올라가서 자, 평양에서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즉 남북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지요. 물론 결국은 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고 이 남북 협상은 한때의 이벤트로 끝나고 맙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지요. 자, 어쨌든 이 제주도 4.3 사건과 남북 협상은 바로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에 반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자, 5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수립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략적이라도 어떤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오고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다음.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자, 불과 2년도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6.25 전쟁도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전쟁에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쟁의 기본적인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도로 나와 있죠. 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돼서 일단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역전에 성공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중국 군대의 개입으로 결국 다시 또 내려오게 되고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다가 휴전이 협정이 된다.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 이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은 일단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전세가 역전이 되고 서울 수복에 성공하고 압록강까지 직격하게 된다라는 내용,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국 군대가 개입하죠. 중국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
서울이 다시 빼앗기면서 밀려나게 된다라는 거. 그러나 다시 올라가서 38선 부근에서 끊임없이 공방전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휴전 협상이 시작돼요. 자, 이승만 정부에서는 휴전을 반대하면서 방공포로를 석방하지만 그러나 결국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체결된다라는 내용들. 자,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이제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승만 정부가 결국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촉발돼서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킨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 되겠죠. 자, 우리 현대사에서 이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대표적인 이 민주화 운동들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이 세 가지는 매회 어느 하나라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19 혁명과 그 뒤에 장면 내각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4.19 혁명의 원인, 배경이 되는 것 첫 번째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돼서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 물론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는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지만 특히 마산에서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고 그리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한 달 뒤쯤에 발견이 되면서 이것이 시위 운동이 더욱 격화가 되는데요. 자, 김주열 학생 이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마산에서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 혁명운동이 격화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규모의 학생 시민 시위가 일어나니까 결국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거. 자, 그러나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 및 대학 교수단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망명하게 되는데요. 자, 이 4.19 혁명의 전반적인 전개 과정과 함께 제가 체크해드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4.19 혁명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이 전개 과정보다 그 결과입니다. 결과. 4.19 혁명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결과를 잘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의원 내각제와 국회의 양원제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의원 내각제 양원제로 헌법 개정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장면 내각이 출범한다라는 거. 자,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총리가 국정의 최고 실권자, 책임자가 되죠. 그래서 당시 총리인 장면이 중심이 돼서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라는 거. 요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19 혁명은 이 전개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알 수 있겠죠? 다음. 자,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장면 내각이 1년도 안 돼서 붕괴되죠. 바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박정희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자, 1960년대와 70년대로 나누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 군사정변 1961년. 자, 민주당 장면 내각을 붕괴시키고 들어선 정부가 되겠지요. 자,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로 헌법 개정을 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다음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박정희가 나서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의 1960년대 대표적인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입니다.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이 굴욕적인 회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됩니다. 자, 당시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 한일 회담 이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학생운동을 탄압함으로써 결국 한일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 결과로 한미일 공동안보체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인데요. 자, 이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는 브라운 각서를 좀 알아두십시오. 자,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서 미군으로부터 얻어낸 것들이지요. 한국군의 현대화,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기술 차관 제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베트남 특수. 자, 운송업이나 건설업 쪽에서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죠. 우리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정책,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선 개헌이 있었죠. 1969년에. 자, 경제 발전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삼선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로 넘어가게 되죠. 1970년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2년부터 유신체제가 형성이 되지요. 우리 현대사에서는 가장 비민주적인 시스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0월에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밟아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결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요. 이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개최해서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선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지 않고 간선제로 바뀌게 되죠. 자,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좀 잘 알아두세요. 자, 대통령의 사실상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긴급조치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요즘에 최근에 이 1970년대 유신체제에 대한 시험 문제가 예전보다 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유신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1민주 구국선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각종 민청학령 사건을 비롯한 이 사건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재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 나온 자세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유신체제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YH 무역 사건 그리고 부산 마산에서 벌어졌던 부마 민주화 운동, 이것이 원인이 돼서 11.6 사태. 자, 김재규라는 당시에 이 인물이 박정희의 최고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인물이었던 김재규라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 11.6 사태로 인해서 결국 유신체제가 붕괴된다라는 것까지 유신체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80년대로 넘어왔는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죠. 이제 30-40년 전 얘기입니다. 자,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지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은 그 뒤에 이 뒤에 나오는 6월 민주항쟁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그만큼 출제가 자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에서 잘 나오는 것은요.
자,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광주 지역에서 학생 시위로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강력하게 과잉 진압을 하는 바람에 시위가 더욱 격화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엄군이 결국은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하게 되고 시민군이 조직되면서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계엄군이 시민군을 강제로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집권에 성공한 사람이 전두환이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이 전두환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완화된 그런 유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두발 및 교복 자율화, 프로스포츠 출범 등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민주항쟁인데요. 이 6월 민주항쟁은 마지막 민주항쟁이라고 마지막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1987년에 있었죠. 자,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한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시험 출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6월 민주항쟁에서 꼭 봐두셔야 되는 것은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민주항쟁의 하나의 배경이 된 사건인데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 조치죠. 자,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기존의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겠다라는 그러한 조치가 바로 4.13 호원 조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자,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관련해서 이한열 학생이 희생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결과적으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돼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함으로써 결국 성공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이 개헌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지금도 대통령 임기는 5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개헌을 끝으로 지금까지 개헌이 되고 있지 않아요. 1987년이니까 3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전까지는 9번이나 개헌이 됐는데 이후부터 30년 이상은 지금 전혀 개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 마지막 민주화 운동으로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일궈낸 성공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의의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두 주장이 제기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는 피로써 건립한 독립군과 정부가 미리 존재했음을 이미 다시 선언한다. 5천년의 주권과 3천만의 자유를 전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 활동을 옹호하고 외래의 탁치 세력을 배격합니다. 자, 탁치 세력을 배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탁치는 바로 신탁 통치의 약자죠. 자, 신탁 통치 세력을 배격한다라는 것은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 반탁 운동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죠. 신탁제도 역시 그 내용이 조선 독립을 달성하는 순서상 과도적 방도에 난 충분히 진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 위대한 일보 전진이다. 그것은 을사조약이나 위임 통치와는 전혀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신탁과도 아주 판이할 것이다.
자, 신탁이란 말에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신탁 제도라는 것은 충분히 진보적이면서 위대한 전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구나. 바로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일종의 찬탁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당시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로서 신탁 통치안을 반대하는 우익 계열의 반탁운동, 그리고 좌익 계열의 신탁 통치 지지운동, 바로 찬탁운동, 그 내용을 지금 병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격화되는 부분이죠. 자, 이 두 주장이 제기된 계기라고 했으니까 그 계기는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발표됐다라는 점이죠. 자, 선택지를 보면 바로 4번이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보도되었다. 여기서 신탁 통치가 강조되면서 결국은 우익 계열의 반탁운동, 좌익 계열의 신탁 통치 지지운동, 바로 찬탁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른 것도 잠깐 봅시다. 자, 1번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를 석방하였다. 이것은 6.25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따라서 아니고 2번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석하였다. 자,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고 유엔 소총회에서 자, 일단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시행해라 라는 발표가 나니까 이것은 분단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반대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직접 올라가서 남북협상을 시도하게 되죠. 따라서 아닙니다. 3번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자, 정부 수립 이후에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처벌법, 바로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죠. 그래서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자,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면서 당시 유엔에서 먼저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결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북한과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이 신탁 통치에 대한 반발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하고 우리 국내에서의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서로 직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법령이 제정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제1조 본령은 육군 군대가 영구히 1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에 임할 목적으로 한다. 자, 12조에 위수사령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지방장관으로부터 병력의 청구를 받았을 때 육군 총참모장에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전화의 경우에 있어 사태에 긴급하여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 단 위수사령관은 지체 없이 육군 총참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상당히 낯선 내용으로 이게 기출문제로 출제됐을 때 41회 때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자료예요. 이 위수사령관이 나오는 게 거의 유일한 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위수령입니다. 위수령. 자, 군대가 일정 지구에 주둔해서 그 지역의 경비 그리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계속 감시하고 주둔하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는데요. 이 위수령이라는 것은 1950년에 이승만 정부에서 만든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투입해서 군대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이것이 이 위수령이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당시에 한일 회담의 반대 시위, 6.3 시위를 억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와서 위수령이 폐지가 되지요. 자, 이 위수령이 제정된 정부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승만 정부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이 뭐냐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서 만들어졌죠. 바로 전두환 정부 말기에 해당합니다. 2번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자,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이 됐지요. 3.15 부정선거는 바로 이승만 정부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그런 부정선거의 사례가 됩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어난 사건 4.19 혁명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호원철폐와 독재타도 등의 고를 내세운 시위가 전개되었다. 자, 호원철폐는 4.13 호원 조치를 철폐하라는 주장이지요. 바로 전두환 정부에서 기존의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라는 4.13 호원 조치에 대한 반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6월 민주항쟁의 내용이죠. 자, 4번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월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아닙니다. 5번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하면은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에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이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반대한다라고 하면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현대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또 다른 민주화 운동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당시 치안본부 남현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해 죽은 박종철에 대한 국민추도의 사진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사진전이 있네요. 자, 이 고문치사 사건은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어. 호원철폐 독재타도입니다. 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배경이 되고 그리고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주화운동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1987년 전두환 정부 말기에 전두환 정부의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서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시위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는데요.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 1번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장면 내각의 출범은 4.19 혁명의 결과입니다. 4.19 혁명의 결과로서 의원 내각제 개헌이 있었다. 장면 내각이 출범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라고 했지요. 자, 2번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1964년 6.3 시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3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자,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월 민주항쟁의 정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네요. 자, 4번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계엄령 확대와 무력 진압에 반대했다라는 거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주 나오죠. 자, 아니고 정답이 아닙니다. 5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4.19 혁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정답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선택지 내용들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강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 14강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해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공부인데요.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부분은 조금 공부하다가 말고 또 다른 책 첫 부분 공부하다 말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 우리 교재는 이 한능검 문제, 기출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 오로지 한능검을 준비하는 수험서로서 만들어진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충실히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1급 합격이라는 영광을 거머쥘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충분히 자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14강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강에서 만나요.